자, 이런 방향감각 상실과 무기력에는 역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제가 유럽과 전 세계에 물신 숭배를 촉발을 시켰다. 아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라가 현대 문명도 모르고 프로테스탄티즘도 모르고 르네상스도 모르고 진실 존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과학기술을 확 흡수해서 부국강병해갖고 전 세계 열강 중에 열강인 러시아를 때려 부셔서 거의 실신 상태로 만들고, 그전에는 또 한 10년 전에는 아시아의 맹주라고 해서 저 대국이라는 청나라를 때려 부셔가지고 싸움도 만들지 않았었으면 거의 청을 멸망시킬 뻔하고, 야 여기 무슨 진실 존중이 왜 필요해? 이거 르네상스 이런 정신이 왜 필요해? 이거 프로테스탄티즘 왜 필요해? 야 그런 거 상관없는 거야. 현대 문명은 물질이야. 야만인이라도 저 물질 제대로만 흡수하면 그게 최고야. 이거를 만든 거예요. 인류를 일으킨 게 인류, 한류가 아니라 인류. 일본 유행. 그래서 그걸 왼쪽에서 푸는 게 공산주의고 공산혁명이고 오른쪽에서 푸는 게 그게 나치입니다. 자, 일본이 저런 짓을 했는데 저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일본이 뭐 의도한 게 아니라. 자, 공산화된 러시아와 중국 둘 다 일제에 수모당한 나라 아니에요. 나치 파시즘은 일제 동맹이었고. 그럼 일제는 뭐냐? 축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엑시스, 제가 언젠가 에이지 오브 엑시스라는 말 했어요. 축시대.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축시대 이전에 호전적 전통사회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Pre-Axis Militant Traditional Society.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저걸. 그러면 축시대, Age of Axis라는 건 뭐냐? 인간이 이제 철기 쓰고 막 잡아 죽이고 이제 정복전쟁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쓸어버리고 이제, 야, 제국 만들어, 제국. 제국이 뭔지 보여줄게.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온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이거 초창기 그 키루스야, 키루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제국이 되려면 여러 다민족, 그다음에 다종교, 다원성에 대한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시스템을 내놔야 돼요. 그 시스템을 그럭저럭 내놓은 첫 케이스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키루스에. 그래서 그걸 최초의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종족, 여러 민족, 여러 종교로 이루어진 그 전체 구성원을 어떤 룰에 의해서 다스릴 거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정신이 각성을 한다고요. 헬레니즘으로 각성을 먼저 했고, 그 무렵에 인도에서는 그거보다 좀 앞서서 불교로 각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지중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게 이제 기독교라는 걸로 각성을 했고, 그래서 그 세 개가 말하자면은 축시대예요. 그 축을 보여준 거라고. 인간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성. 거기에는 민족의 구별이 없잖아요. 민족과 언어의 구별이 없잖아요.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냐고요.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넘은 보편적 진실을 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코린트,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그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오데사 이쪽으로서 몰도바, 루마니아 일대예요. 코린트가. 그럴까 거기서부터 좀 더 내려오죠. 발칸 쪽으로. 마케도니아. 왜 코린트로 오냐고. 그 고린도전서가 그게 코린트거든요. 그 흑해 맨 아래 왼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축시되거든. 그러니까 보편성에 도달하려니까 개인의 주목을 하죠. 그래서 그게 씨앗이 숨어 있다가 그게 퍽 하고 꼽히는 게 언제냐면은 이제 프로테스탄티즘과 르네상스 때 꽃을 피워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과학으로 쫙 번지죠. 과학기술로. 그게 이제 현대 문명의 등장 과정이거든요. 근데 축시대의 축복을 못 받았어. 그 개인이라든지 영적인 것을 깊게 파고드는 것을. 그냥 전통 종교야, 신토. 그리고 애니미즘이고, 일본도 애니미즘 많이 믿잖아요. 숲의 정령 뭐 이런 것들. 그 축시대 이전의 호전적 전통 사회가 현대 문명에 노출된 다음에 이 현대 문명 어떻게 해석했겠냐고요. 물질이 최고야. 힘이 최고야. 야육강식으로 우리가 총력전에서 세계를 정복한다. 물신숭배 야육강식 총력전으로 현대 문명을 해석을 한 거예요. 당연하죠. 축시대 이전에 호전적 전통 사회인데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제의 사고는 부시맨이 사고 친 거예요. 부시맨. 원시 종족이 사고 친 거예요. 원시 종족이 어느 아침에 갑자기 뭔가 번개를 맞고 나서 과학 기술을 유럽인이나 미국인보다 더 잘 흡수하게 된 상태에서 사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 그래서 오히려 일본 최대의 불행은 2300년 전에서 한 700년 전까지 600년에 걸쳐 가지고 한반도에서 건너간 정복자 이민들, 야요이들이 대승화엄불교를 모른 채 건너갔다는 게 최대의 불행일지 몰라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대승화엄불교가 축시대 정화 중에 하나거든요. 축시대에 만약에 쌍벽이 있다면 전 대승화엄과 기독교라고 봅니다. 축시대에 쌍벽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지금 이렇게 된 게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와 대승화엄이 다 강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대승화엄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약 1500년을 리드해 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500년은 다시 그걸 밑으로 밟고서 그 위에 성리학이 또 다시 또 저기 해서 그 샌드위치 그 두 겹 구조로 마지막 500년은 진행됐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유럽과 러시아는 거기에 비해서 뭐냐면 그게 축시대 로마 제국 종교개혁 르네상스를 깊게 경험했거나 아는 상태예요. 러시아까지도 이거 잘 알죠. 그거 알고 그거 본받겠다고 선언을 한 기념비적 사건이 뭡니까? 도시 페테르부르크의 건설이에요. 피터스버그. 거기 가보면 전부 뭐 고딕서부터 그리스 이오니아식 도리아식 건물로 전부 레플리카에서만 지었잖아요. 우리가 지중해와 유럽의 문명, 그 현대 문명의 요람,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겠다는 몸부림치는 그 선언이에요. 그 도시 전체가 페테르부르크가. 그게 언제 18세기쯤 되지 않나? 피터 대제니까 18세기쯤 될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고요. 그 아는 거예요. 저 축시대 로마 제국 종교개혁 르네상스를 알고 깊게 경험한 상태에서 알거나 경험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현대 문명이 무도덕한 이고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뜨리기 쉽고 그 현대 문명의 그 무시무시한 해체의 힘, 무도덕한 해체의 힘에 함몰되어 가지고 열받아서 날뛰니까 그게 공산주의 나치즘으로 경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유럽의 경우에는 아는 놈이 타락한 거고요. 일제의 경우에는 부시맨이 사고 친 거예요. 두 개가 좀 사고의 성격이 다릅니다. 자, 저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원자폭탄까지 맞고서 참 비참하게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실은 그리고 미시마 요코가 울부짖었듯이 1946년 1월 1일 날 텐노가 그 일본 이제 그 천황이 저 신 아닙니다. 반신 아닙니다. 저 인간입니다라고 선언한 순간 일본의 방향 감각은 다 상실된 거예요. 이제 다 상실된 겁니다. 일본이 저 방향 감각이 상실되고 나서 그래도 엄청나게 번영을 해요. 왜 번영을 하냐? 일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그 문명의 그 구성 요소나 돌아가는 방식이 일본 스타일로 잘할 수 있는 거가 꽃을 피워요. 일단 석유화학이니까 그 화학식 알아내고 그 화학물질 만들고 이런 거 일본 사람들 참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계잖아. 정밀 가공하고 잘하잖아. 아날로그 하드웨어 시대란 말이에요. 1980년대 말까지가 석유화학의 시대고. 그리고 전자고, 그러니까 전자회로, 전자부품들, 뭐 트랜지스타, 카파시터 이런 것들, 뭐 탄탈, 카파시터 뭐 이런 거. 일본 기막히게 잘 만들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분업과 지식은 계속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정보기술에 당해서 진 게 아니라 석유화학과 전자와 분업 지식의 확대에 당해서 진 거예요. 그 소련은. 그래서 소련이 못 따라가고 주저앉은 거거든요. 그 시대가 일본은 최전성기에 도달해요. 방향 감각은 상실된 상태에서. 일본 문화와 궁합이 잘 맞으니까. 잘 단결하는 사람들이고
기업과 정부 거대 조직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줄 알고, 그리고 뭐 유통이라든지 중소기업의 부티크성 가업, 패밀리 비즈니스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유지되고, 참 부러웠었죠, 우리 그때 일본.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딱 책이 나오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이제 아닙니다, 당신 말 안 듣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일본. 노또, 아마 이게 이에루 니폰일 거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저게 소니 그 명예회장이 지은 책이죠. 일종의 반미선언서예요. 야, 이제 니들, 우리가 이제 이 문명 다 정리했어. 딱. 그래가지고 90년대 초에 슈퍼 301조 두들겨 맞고 거품 붕괴해버리죠. 그러니까 환율 조작을 해서 무역 수지를 인위적으로 흑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거품 붕괴시키고 이제 일본이 유통업 캡 이제 열으라 그러고, 일본이 그 전에는 외국 기업이 진출해가지고 유통업을 손을 못 대요. 그래 우리는 보면 유통업이나 부티크 가업이나 농업이 다 몸살을 겪으면서 다 변해왔잖아요. 우리는 골목 상권도 무너졌고, 또 거기서 또 살아나기도 하고 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다 했는데 일본은 고스란히 그건 유지시킨 채로 정부 관료와 대기업과 그리고 가업성의 부티크 전문 기업들 요 편대를 딱 짜가지고 이 아날로그 하드웨어와 석유화학과 전자로 이루어진 그것이 지배하는 그 문명 단계에서 세계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린 거예요. 80년대 말까지. 그런데 90년부터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90년 딱 들어가니까 정보화 시작돼요. TCP/IP 나오고 컴퓨터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고. 일본어가 아마 컴퓨터에 입력하기가 제일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한자와 일어가 같이 있는 것도 좋은데, 한자가 일본어가 뭐 여러 종류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독 있고 훈독이 있는데, 음독은 되게 정해져 있지만 훈독은 또 같은 한자를 두고 또 수십 종으로 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입력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화와 일본이 안 맞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죠. 이제 WWW의 시대가 2000년대에는 2000년경부터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 저게 또 일본이랑 안 맞았고, 2010년경부터는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스마트폰과 유비쿼터스로 옮겨가 버렸잖아요. 그게 또 일본하고 안 맞아요. 근데 이런 변화들이 문명사적 변화고 사람들의 심리와 라이프 스타일과 소통과 작업 방식 모두가 다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팩스 쓰고 도장 찍고, 전자사전이 명품 전자사전이라고 광고 나오고 전자사전 찾아서 입력하고 그래요. 대한민국 언제 전자사전 써? 스마트폰으로 저기 네이버 사전이나 뭐 다른 사전 쓰고 말지. 그래서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뿌리부터 활력이 소진되어 가자 아베가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2010년대. 저게 뭐냐? 미국 흉내를 낸 거예요. 미국은 돈 찍으면 달러 가치가 폭락해야 되는데 올라가. 왜냐? 미국이 오죽급하면 돈 찍어? 야, 이렇게 국제적 위기 상황에선 그래도 달러밖에 없어. 달러는 더 올라가. 미국은 연방정부가 돈을 쫙 뿌리면은 달러 가치가 내려가야 되는데 더 올라가. 지금 미국 달러가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미국만큼 돈 찍어서 뿌린 데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제 안 맞으니까 이제 그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그러니까 통상산업부가 이때까지 일본 경제를 리드를 해야 하는데, 야, 이제 통상산업부 리더십 포기해야 하나벼 해서 포기를 해버렸다고요. 아베 때요, 저 세 가지가. 저게 아베가 말하는 세계의 화살이에요. 그런데 저 셋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이미 골병은 1990년부터 저기 그 정보화가 시작될 때부터 문명의 단계가 일본인 특유의 문화와 행태와 심리와 움직이는 방식과 뭔가 이게 삐그러져 가지고 이게 안 맞는 게 지금 문제인데, 저게 정부가 돈 찍어서 돈 뿌리고 산업통상부가 저기 지휘복 내려놓는다고 해갖고 해결될 문제냐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크게 함정에 빠진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일본은 지금 상태에서 점점 더 쇠락하고 언제는 늙은 나라로 이제 변해갈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올드 유럽이라 그랬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전을 통해서 유럽이 좀 다시 회춘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이제 올드 재팬, 그러니까 활력과 그 방향 감각이 없어진 이제 늙은 일본이 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늙었다. 일본 늙었다. 자, 그래서 일본 늙었어요. 늙은 사람 구박하고 공격하면은 그 노인 학대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죽창반일은 노인 학대예요. 또 죽창반일은 한국의 죽창반일하고 일본의 혐한고구는 저거는 쌍둥이입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은 감정적으로 한국을 미워하고, 그런데 둘이 러시아랑 중국은 상대해야 되고, 이게 뭐냐고 이게. 일본과 우리가 어떤 틀에서 풀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우선 제일 먼저 민간 차원에서 역사 관점을 차분히 소통해야 됩니다. 저는 일본 사람 만나면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야, 일본인들은 말이야, 현대 문명의 본질이 정신에 있다는 것을 놓쳤던 거 아니야? 그 동도서기, 화혼양제, 거기에 일본인들의 그 문제가 다 담겨 있고, 진짜 문제는 그걸 가지고 대성공을 거두니까 진짜 문제가 됐던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현대 문명의 흡수라는 건 결국 정신 아니야? 물질이 아니라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이런 핵심 가치가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우리 정신에 내재화되는 것, 그게 진정한 현대 문명의 흡수 아니겠어? 그 다음에 너희가 우리를 1.5등 신민으로 만들려고 나름 특별되었다는 거 알아. 근데 우리 그거 싫었거든. 그냥 너희가 그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물질적 그 풍요, 그게 얼마나 풍요로울지 몰라도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닌 데다가 신토의 2등 신민 돼야 되는데 우리 그거 싫었거든. 우린 그 대승화음의 전통이나 프로테스탄티즘 막 받아들이고 할 때라 우린 그런 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공화국을 생각했던 거야. 뭐 위험한 벤처지. 그때 너희 말 고분고분 듣고 갔으면 뭐 잘 살았을지도 모르지. 혹은 같이 왕창 망했거나. 근데 우리는 우리 길을 그때 택했던 거야. 그러니까 수탈, 강탈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진짜 너희가 제일정포 북송이라든지, 그 1972년 그 스시마 영해 축소, 너희 소야 해협이랑 스가로 해협이랑 스시마 해협 영해 축소, 이건 그 중에서 특히 스시마 영해 축소는 그건 대한해협을 막을 수 있냐 없냐, 거기에 중국 배나 러시아 배가 막 들어와서 동해에 낚일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인데, 그 한국과 상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일본인만큼 한국인과 가까운 민족이 어딨냐, 또 한국인만큼 일본인과 가까운 민족이 어딨냐. 일본인은 참 그 유니크한 조몽인과, 그리고 또 다른 또 유니크한 집단인 한반도인 야요이가 융합으로 형성됐잖아. 그리고 이 융합할 때 2000년 전에 내걸은 구호가 야마토잖아. 대화. 그 야마토가 그 융합 정신인 건 아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분명히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과 성찰이 담겨 있는데, 겉으로는 유하게 표현되어 있는, 유하게 포장되어 있는. 저러면 그 얘기를 함부로 못 해요, 쟤들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징용 배상 판결. 1965년은 일단 끝난 문제인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걔들의 주장과 우리 쪽의 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이렇게 다 같이 들어주는 그런 그림들을 좀 연출이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실리는 명확하게 밝혀야죠. 너희 7광고, 거긴 너희 쪽에서는 대륙붕이 연장이 안 돼. 대륙붕은 우리랑 중국 쪽에서 연장돼. 보면 우리랑 중국이랑 다툴 테니까 너희 좀 빠져. 7광고. 독도는 그거 당연히 우리 거지, 임마. 거기 자꾸 거기에 침실해. 너희 땅도 넓고 좋구만. 너희끼리 살아, 거기서. 왜 독도까지 해? 그래서 우리 좀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군사 안보 프로젝트 좀 상상해 보자.
저거 지금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저거 지금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쪽 국민이나 우리 쪽 지도자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일본 쪽도 의외로 수준이 낮아요. 저런 종류의 그 오픈 마인드로 가면 굉장히 아까도 말했잖아요. 방향 감각이 상실돼 있는 이 좁은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일본 엘리트들이. 근데 야, 러시아 중국을 대항해서 한국 일본이 뭐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우리 그림이나 좀 그려보자.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건 해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일본 안에 우리한테 유의미한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유의미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주도를 해서 우리 쪽에서 시그널을 발신해야 돼. 우리 쪽에서 뭔가 출판물 만들고 뭔가 컨텐츠 만들고 뭔가 이벤트 만들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메시지를 10년이고 뭐 5년이고 발신하다 보면 변화가 생길 거고 그 안에 둘 사이의 오해에 의해서 악화되는 건 막을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서해가 한반도가 주전장이고 주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뒤에서 칼 맞지 않게 아색 연우살타예요. 뒤를 좀 단도리를 해가면서 중국이랑 다퉈야 돼. 그러니까 죽창반일 이렇게 주장해서 일본이랑 싸웁시다 이러고 나가는 건 난 거의 좀 이상하게 봐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갈 일은 아니다. 지금 중국이랑 겨뤄야 되는데 일본이랑 감정적으로 악화돼서 좋을 일 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죽창반일은 저렇게 늙으신 일본을 대해서 우리가 노인을 학대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